반갑습니다. 네, 김진덕님, 진달래님, 정정래 정래님, 김정래님, 정정래님 오랜만입니다. 네, 김영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소리하고 화면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나는 잘 들리고 잘 보인다. 유튜브 팀, 네, 환영합니다. 차주원님, 네, 조마림님, 쭈꾸미님, 이인생님, 제마을님, 권인선님, 후회없기님 반갑습니다. 만보님, 남규님, 애성님, 젠나드님, 김춘희님, 현진김님, 시그널님, 빨간사과님, 수농님, 희망대로님, 사계절님,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제가 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에, 아카데미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딱 한 번 하는 아카데미잖아요. 그래서 온 힘을 다 쏟아 부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카데미를 할 때 쏟아 부은 게 아니라, 아카데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 힘을 사실을 다 쏟아 부어서, 지난주에 이거 했었죠? 그래서, 체력이 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여러분들 오해 마세요. 아, 이게 이제 제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강의잖아요. 2023년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신청도 받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문은 이제 이걸로 신청하셔도 안 돼요. 전화번호도 없거니와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2월 1일 날 강의하고 앞으로 이제 2개월간 이제 세력주 어, 이 체험방 추정 매매 프로그램 검색해 체험방을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진행했는데 이제 회원 가입은 불가능하십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더 이상 추가 회원 가입은 불가능해요. 이번 연도는 끝났어요. 내년에 이제 한번 합니다. 2024년 1월에 한번 예정되어 있고 이번 연도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서 더 이상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주말에 좀 쉬면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2주간 준비하고 또 이게 행정적인 일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아, 이게 그래서 사무장님도 애를 많이 쓰셨고 그래서 오늘 야간 수업은 엑기스만 뽑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딜레마 존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게 딜레마 존인지 잠깐 한번 보고 그리고 딜레마 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이렇게 펼쳐져요. 앞으로 시작하는 대재앙의 어떤 약간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거다.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것을 잠깐 보여준 단편적인 모습인데 잘 보세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딜레마 존입니다. 딜레마 존의 위기. 왜 어떤 위기가 왔는지 한번 그러면 살펴보고 2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흐름이 꽤 좋죠. 그렇죠? 증시 흐름이 꽤 좋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5,800억의 주식을 사고 선물도 3,500개를 샀어요. 더군다나 풋옵션도 19억 팔고 콜옵션도 3억 팔았지만 풋옵션이 16억 원이 더 많이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다 합치면 1조 원어치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은 상방 포지션을 잡고 간 거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예. 자, 왜 2월이 딜레마 존이냐? 어제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재밌죠? 이거를 길게 달았는데 양봉이에요. 마이너스인데. 나스닥. 자,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 폭락했어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폭락한 덕분에 10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9월 말 10월 초를 정점으로 해서 그렇죠? 9월 28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9월 30일 10월 1일 이렇게 정점으로 해서 유럽 증시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한국 증시도 올라갔다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특별한 일이 아니면 2500을 국내 증시가 한번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에요. 시가를 전후로 해서 일단 돌파하고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 미국장은 빠졌지만 이미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나스닥 선물이 1.5% 전날 3.2% 올라놓고 그런데 한국 시장에 그 반영이 안 됐죠. 왜? 나스닥 선물이 이미 마이너스 1.5% 전후 애플과 아마존 증시의 주가 급락으로 그렇죠?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유튜브 팀 잘 나오시죠? 나는 유튜브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잘 나온다. 그러면 8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면 8번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 진행할게요. 자, 딜레마 존의 첫 번째 이유. 대형 실업률이 미국이 3.4%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1월달 실업률이. 이거 자체가 딜레마인데요. 예. 이거는 첫 번째, 주식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대형 악재. 현재 원래 주식시장한테는 실업률이 좋은 거는 이론적으로는 원래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호재예요. 그런데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입니다. 두 번째, 실물 경기에는 호재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어제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 3.4%가 어떤 수치인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1969년 5월, 그러니까 60년, 64년 만에 가장 좋은 실업률입니다. 모든 대통령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가 꿈꾸는 실업률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미국은 자본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완성했다. 미국은 공산주의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달성했어요. 굉장한 사실 실업률. 보통 우리가 공산주의가 꿈꾸는 공산주의는 공산당 독재에서 독자 체제가 너는 저기 가서 일해, 너는 여기 가서 일해. 그래서 노동과 자산, 재화 모든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노는 사람도 없고 과잉된 자산도 없고 과잉 생산되는 물건도 없고, 공산주의가 양자 컴퓨터처럼 효율적으로 모든 걸 다 빅데이터처럼 달성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를 이 땅에 건설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3.4%라는 실업률은, 어제 미국이 발표한 실업률은 유토피아를, 자본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미국이 실현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IRA 법안을 통해서. IRA 법안과 미국의 일종의 이제 보호무역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달성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본주의에서는 5%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으로 계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20명 중에 1명은 몸이 조금, 나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고 싶어
한편으로는 벌만큼 벌었어. 벌만큼 벌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나오는 수입만 갖고도 먹고 살아.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만 갖고도 먹고 살아. 그래서 나는 일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 그리고 잠깐 이직하기 전에 가족들하고 여행 좀 하고 싶어. 한 달이든 1년이든 좀 쉴 거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지 않는 5%의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이라고 계산합니다. 즉 자발적 실업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3.4%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굉장한 호재죠. 모든 대통령, 재무부 장관,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실업률이에요. 자,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되어서 어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주식시장한테는 악재가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던 증시가 두들겨 맞았는데 왜 그러느냐? 야, 실업률이 3.4%밖에 안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월급을 계속 받을 거고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에서 나오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안 죽겠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3월 달에 금리를 올려야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달에 금리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0.25% 갖고는 안 될 수도 있어. 어쩌면 0.5%를 다시 올려야 될 수도 있겠어. 라는 논조로 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안 주고. 그래서 3월 달에 3월 21일 날 부터 시작되는 FOMC 앞으로 한 달 열흘 남았는데 10보름 남았는데 이때 금리를 0.25가 아니라 어쩌면 0.5를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목표 금리를 5.2가 아니라 6%대로 쳐 올려야 된다는 지금 당장 2023년도 상반기에 금리를 6%대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불씨를 잡지 못한다는 강경 매파론자들의 논리. 까딱 잘못했다면 다시 폴 볼커 죽어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폴 볼커를 다시 소환해야 되는 그러한 딜레마 존에 빠졌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딜레마라고 그러죠. 즉 모순되는 현상. 실업률이 3.4%로 64년 만에 가장 완전 고용체제로 갔는데 경기하는 호재이지만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 보이지만 주식시장한테는 대형 악재가 된 현상. 그래서 거꾸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 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뭐를 목도하게 돼요? IRA 법안. 그리고 금리를 올렸다가 속도 조절을 함으로써 경기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미국은 잘하면 소프트 랜딩이 성공할 수도 있다. 즉 연착륙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약간은 좀 보여준 케이스로도 갈 수 있다. 노동시장을 죽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는 것에 일단 성공했다. 앞으로가 이제 그래서 지켜봐가면서 시장이 움직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재미난 거는 그 발표와 더불어서 실물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다시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순된 것에 반응하는 시장이에요.
자, 1부는 미국의 딜레마, 실업률의 딜레마를 이게 통계 지표면 이제 2부 강의는 뭐냐? 그것에 대한 각 시장별로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잠깐 볼까요? 달러 가치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얼마만큼 솟구쳤냐? 이만큼 솟구쳤네요.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왜곡 현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야, 우리 똘똘이는 마음씨도 착한데 이렇게 공부도 잘해. 학교가 유치원 가기 전인데 야, 우리 똘똘이는 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네. 천천히 해. 하면서 놀아가면서 하라고 핸드폰을 던져줬어요. 게임하라고. 한참 게임 한 3분, 5분 하고 있는데 엄마는 잠깐 시장 보러 갔다 오셨고 그 사이에 아빠가 들어오신 거예요. 아빠가 딱 들어오셔갖고 게임하는 모습을 보더니 싹수가 글러먹었어. 들어오자마자 어린애한테 그리고 게임기를 핸드폰을 뺏어버리고 일장연설을 하십니다. 아빠는 어떻게 공부를 했고 너를 하게 했었는데 너는 이따위 게임이나 하고 있냐. 그러면 애가 마음에 멍이 들겠죠. 엄마하고 아빠의 같은 부모인데 상반된 모습. 애는 그때 모순에 빠지게 되겠죠. 모순에 빠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든가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로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든가 분함이 표출된다든가 아니면은 겉다르고 속다른 아이로 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을 대할 때가.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모순된 것들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왜곡이라고 그러죠. 뭔가 불일치되는 거야. 정상적인 걸로는 해석이 안 돼. 정상에서 벗어나 역행한다거나 돌연변이 형태가 나온다거나. 자, 그런데 달러 시장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직저점을 깨고 장대 음봉으로 나온, 그러니까 연간 최저점을 깬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2022년도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 그렇죠? 떨어졌다가 조정받고 올라가기 시작한 지점, 하반기부터 솟구쳤던 지점을 깨고 안 깨지려고 버티다가 했는데 깼죠. 102달러 장대 음봉으로 깼단 말이에요. 깼고 시가부터 음봉이나 하락했었는데 양봉 나오고 어제 그런데 다시 솟구쳤어요. 그래서 2023년도 1월 달에 다 돌파가 나왔습니다. 거의 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달러가 강달러로 복귀하는 현상. 아까 보여준 딜레마, 사상 64년 만에 최고의 실업률. 그렇죠. 완전고용 3.4%라는 가장 낮은 실업률. 1969년도 5월 이후에 처음이니까. 경기가 좋은데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달러가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달러가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지필 가능성이 나타났어요. 경기가 좋으니까 다시 시장은 금리를 쳐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시 폴 볼커를 소환하는 거죠. 이게
미국 증시의 딜레마고 앞으로 보여줄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단순히 고용시장이 좋다고 해서 미국이 금리를 쳐 올릴 가능성 22%까지 쳐 올리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당장은. 그런데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까딱 잘못해서 CPI 지수까지 건드리게 되면 물가를 쳐 올리게 돼서 집값이 올라가고 중고차 값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재발돼 가면서 CPI 지수를 건드리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박이님, 나온 지표로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죠. 집에 그러니까 듣지 말고 가세요. 대박이님은 제가 봤을 때 들으실 필요 없이 그냥 본인 채널 가서 운영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본인이 방송하세요.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굳이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다 할 수 있는 저 방송 듣는 거 그렇잖아. 대박이님, 배박이, 빼대박이님, 네, 듣지 마시고 인생을 본인 유튜브를 하세요. 그러면 괜히 다른 사람 유튜브 들어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참, 시간이 저렇게 인생이 아깝지 않나? 아니 인생이 아깝지 않나 저거? 그렇잖아. 인생이 아깝잖아. 본인 인생이잖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그 귀한 시간을 굳이 저렇게 쓰고 싶을까? 저는 결코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내 시간이 아깝다. 저분을 상대하는 제 시간이 아까워. 계속 진행할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온 거가 이게 모순에 대한 반응. 마치 누구처럼 거칠게 지금 시장이 왜곡된 현상으로 반응하는 거죠. 왜곡은 아니다. 금리 올릴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니까. 우리들한테는 주식시장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빠졌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빠졌는데 다행히 양봉이에요. 그렇죠? 나스닥 선물이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에 빠져 있었던 만큼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종목별 반응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식은 정답이 있는 거겠죠. 나스닥 100 종목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100개 종목. 나스닥에 4,300여 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융주를 제외한 나스닥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하나의 지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고 팔 수 있게 우리나라 코스피 200처럼 다우존스 30처럼. 자, 그런데 이 나스닥 100 지수가 100개 종목인데 90개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11개가 올라갔습니다. 11개인데 사실 10개죠. 왜냐 여기 지주사가 하나 있잖아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89개가 빠졌는데 빠진 것 중에 지주사가 있네요. 사실 100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떨어진 쪽에 어떤 것들이 많이 떨어졌나 봤더니
아마존닷컴. 불씨는 애플이 불씨를 지폈는데 떨어진 거는 아마존닷컴이 8.43%로 미국 시장 전체를 사실 끌어내렸습니다. 아마존닷컴이 빠진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아마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적자 기업이죠.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2023년도에 회사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래서 전날 올렸던 8% 상승, 정확하게 7.38%의 상승을 전부 다 반환했습니다. 반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날 올라갔던 1.96%의 상승 수준까지 시장이 이틀 연속 그거를 완전히 밀고 내려왔죠. 이렇게. 아마존닷컴은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전자상거래 업체고 2023 미국에 아마존이 있다면 한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업황은 다르지만 실적이 좋다가 금리 인상으로 말미암아 경기 둔화, 실물 경기 둔화될 가능성으로 인해서 실적 둔화. 하이닉스도 지금 적자로 가능성이 이제 높잖아요. 아마존하고 똑같이. 그래서 업황은 다른데 반격이 나왔다가 적자 기업들 다시 적자가 될 가능성은 금리를 추가로 올렸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실적까지 둔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전자상거래 업종이잖아요. 아마존닷컴이 빠지니까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클라우드 및 어플리케이션 관련 종목인 데이터독 마이너스 8.64%로 나스닥 100에서 가장 많이 하락. 그리고 jetScaler 마이너스 4.5, 핀디오디오 마이너스 3.98,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마이너스 3.98, 알파벳 구글 마이너스, 그래도 그나마 양봉이죠. 여기는 JD.com, 구글, 이런 형태로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 관련주, 클라우드 및 디지털, 클라우드에 하나, 전자상거래 하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및 서버 관리하는 그런 종목군들, 즉 디지털 플랫폼에서 뭔가 하는 업체들이 하락을 주도했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바벨 테크놀로지 4.47,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3.4, 어도비 시스템 3.29. 근데 반도체는 다 또 음봉이죠. 엔비디아 2.8. 엔비디아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 반도체 시장의 반등 폭이 상당 부분, 세미컨덕터까지 어제 26% 빠져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보통 4%에서 2%대 하락을 주도해가면서 나스닥 시총 상위 100개 종목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 날 국내 증시에 상승을, 금요일 날 상승을 이끌었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그리고 이런 게임주, 디지털 관련주들한테 국내 시장이 약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 가면서 동시에,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약간의 차별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 실적 문제인 거잖아요. 금리 올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적에 대한 두려움, 실적이 하이닉스처럼 적자로 바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업종만 놓고 본다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네이버 2월 3일 날 실적 발표 나왔지만 예. 네이버가 2월 3일 날 실적 발표 나왔죠? 한번 잠깐 볼까요? 실적 발표 나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실시간으로 한번 잠깐 보죠. 네이버 실적이 4분기 2021년 2년도 3분기 매출액 억 단위니까 1조 3천억 4분기는 1조 4천억으로 늘어났네요. 매출액이 3.4% 증가 실적이 그래서 1년 누적 전체 실적이 5조 5천억으로 작년도 5조 원 대비 9.8% 거의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적 괜찮죠? 네이버 1년간 누적 매출액이 그래서 5조 원에서 작년도 5조 원에서 2021년도 5조 원에서 2022년도에는 전체 누적이 5조 5천억으로 9.8%니까 약 10% 가까이 실적이 늘었네요. 상당히 많이 늘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3분기에 4,200억 근데 이번에는 3,700억 매출액은 3.4%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1.2% 감소했네요. 작년 동기 대비 4천억 대비 8.4% 감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서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방금 제가 했던 말 좀 수정할게요. 2021년도 4분기 실적이 5조 원이고 4분기 누적 5조 원 4분기 실적 1조 3천억 그래서 3.9% 동기 대비 3.9% 연간 기준으로는 9.8% 증가한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분기 3,700억 영업이익으로 이번 2022년도 3분기 대비는 4,200억 대비 11% 감소. 작년도 4분기 대비는 8.4% 감소한 3,700억이에요. 4천억에서. 그렇죠? 4,090억에서. 자, 반면에 1년 전체 영업이익은 1조 5,500억으로 작년 2021년 대비 2022년 전체는 큰 차이가 없네요. 4분기는 줄었지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매출액은 10% 가까이 증가. 영업이익은 별 차이 없고 대신 당기순이익이 조금 불량합니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좀 불량해요. 적자 전환이에요. 근데 이 적자 전환이 어떤 적자 전환인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거 뭐를 털어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일회성 적자일 가능성이 제가 보니까 좀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누적 단기는 1조 1천억 작년 동기 대비 1조 5천억 대비는 26% 줄었습니다만 1조 1천억에다가 3,700억을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면 적자가 아닌 그러면 1조 5천억 가까이 남으로써 영업이익하고 별 차이 없이 그렇죠? 당기순이익도 정상적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4분기 당기순이익이 왜 적자인지 영업이익이 흑자 나왔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연결 재무제표나 추가적인 공시 발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뭐 2021년도 3월 1일자로 라인과 일본의 젯홀딩스, 이게 소프트뱅크예요. 젯홀딩스라는 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회사가 합쳐진 거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현금성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네요. 자세하게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네이버가 이번 연도 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에서 적자이긴 한데 영업이익이 3,700억인데 당기순이익만 마이너스 나서 5천억 차이 난 거 보니까 일회성 손실로 털어버린 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021년도 연간 실적 대비 2022년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게 회계 장부를 일단 잘 마사지한 걸로 보인다.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SK하이닉스처럼 실질적인 적자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네이버의 성장성 혹은 수익성에는 훼손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다만 아마존 주가의 낙폭이 과대했던 것은 사실이므로 네이버에 대해서 현재는 실적은 본질적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아마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세모의 모습 형태, 즉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상승폭만 좀 살짝 반납하는 형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 정도, 혹은 플러스는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장중에 한번 플러스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겠습니다. 반면에 하락으로 반응한 거, 달러 강세, 금리 인상 가능성의 소비 위축, 수요 둔화.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다면 업황은 다르지만 한국은 하이닉스가 있어요. 적자 기업으로 바뀌는 양상이잖아요. 따라서 원래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어제 하락을 주도한 건 아닙니다. 아마존이나 클라우드 컴퓨터보다 더 그런 쪽이 더 많이 빠졌지만 국내에서는 적자 기업으로서, 즉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나, 금리 인상 속도 둔화가 말 그대로 3월달에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에 아마존이라든가 디지털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클라우드 컴퓨터 쪽하고 이런 제스케일러나, 그렇죠, 핀디오디오, 줌비디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구글, 이런 종목들이 먼저 하락으로 반응을 했다면 국내에서는 적자로 전환되고 있는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내일장의 흐름은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와 네이버가 동시에 같이 빠진다. 근데 2% 이상 빠진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적자 기업으로서의 아마존처럼 미국 시장을 보고 두려워서 빠지는 거고요. 네이버까지 빠진다. 그러면 업황 불황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주눌러 가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하이닉스와 네이버가 동시에 같이 하락한다면 약간의 지수가 하락 가능성은 조금 단기적으로 그렇게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올라간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습성상 하이닉스는 버텨내고 네이버가 살짝 상승의 폭도 컸으니까 처음에는 시가는 그렇게 돌려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네이버는 다시 또 치고 올라오고 실적이 괜찮으니까 실제 내용을 떠들어 보면, 반대로 하이닉스는 실적 문제로 발목을 잡혀서 하이닉스가 거꾸로 하락하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 그래서 국내 증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달러 인덱스가 빠져 올라갔고 모순된 현상이 나오긴 했지만 한국은 25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월요일날 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저의 모든 이야기는 모순된 시장의 모순 현상에 대한 시장의 뭐라 해야 될까요? 반응,
거기서 나오는 증시의 어떤 나타날 수 있는 왜곡 증시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정적인 걸 본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내 증시는 미국이 빠졌으면 빠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가감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더해주고 빼줘야 돼요. 뭐를 더해줘야 됩니까? 나스닥 선물이 미국이 나스닥이 전날 금요일날 플러스 3.2%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 나스닥 선물이 1.5%에 반응을 했는데 정규장에서 3% 올라간 건 반응을 안 하고 나스닥 선물이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 마이너스 1.5% 떨어졌던 것만 반응을 했죠. 그때 나스닥 선물이 떨어졌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애플의 실적 발표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시간 외 거래에서. 그래서 애플이 마이너스 4%. 그렇죠? 아마존이 마이너스 5%. 그리고 구글이 마이너스 3%, 4% 빠져가면서 알파벳이라고 불리는 구글이 국내 증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5 하락해서 국내 증시를 찍어 눌렀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왜 빠졌습니까? 예상했던 작년도 실적은 주당 2.2인데 EPS가 4분기에 애플이 1.88인가로 발표 나왔죠. 예상한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 떨어졌다고 해서 애플 실적이, 그래서 애플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나라 마감할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너스 2% 정도 수준 1.89로 8군가 7멀로 마감해서, 그래서 애플발 하락이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아마존하고 빠졌었는데 다행히 마이너스 2% 출발해서 플러스 4%대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6%가 넘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습니다. 애플이. 덕분에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플러스권대가 한번 잠깐 났었죠.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그래서 플러스권대가 살짝 나가면서 플러스 0.25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라는 어떤 변수, 너무 좋은 실업률 3.4%,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시장을 전체 짓눌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이 약간 있는 게 뭐냐면, 다행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국 시장이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메모리 반도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2%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 국내 증시에 이미 선반영됐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애플을 바라보고 나스닥 선물을 바라보고 미리 미국의 3%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던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그냥 시간의 거래에서만큼밖에 안 빠졌잖아. 근데 거꾸로 애플은 올라왔어. 한국 증시는 애플의 영향을 받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IT 계열 및 반도체 계열이 거의 영향을 받죠. 반면에 아마존의 영향은 별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가 상장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굳이 집어넣는다면 옥션이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걸 집어넣으면 모를까. 왜? 아마존은 클라우드도 하고 전자상거래도 하고 빅데이터 하니까, 디지털 기반의 회사 하니까. 근데 아마존은 실적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락폭이, 실적폭이 워낙 빨리 둔화되니까. 하이닉스가 그 정도 수준이고. 자, 그래서 국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수 전체는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미국장의 하락은 국내 증시에 이미 녹아있는 거잖아요. 내용적인 면에서 이제 그래서 접근해 본다면, 종목별로 접근해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에 근데 이미 선반영됐다. 라는 거. 그래서 시가에 대한 기대감은 수급으로 정면 돌파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스닥 선물 대비 그렇게 하락폭이 아니기 때문에 5,800억 산 주식, 3,500개 매수한 선물,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8,000억,
넘게 매수하고 거기다 선물 옵션까지 상방향으로 약간 베팅해 놓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요일날 1조 원 가까운 돈을 샀기 때문에 쉽게 수급해서 놔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문제는 그래서 가장 딜레마가 되는 게 하이닉스와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 같은 디지털 플랫폼 종목들을 보면 살짝 빠져주는 게 맞고, 흑자 적자로, 근데 아마존이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니까, 흑자 적자의 문제니까 흑자 적자로 보면 하이닉스가 빠져주는 게 맞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가장 딜레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가 좋으니까 철강이라든가 국제 유가라든가 에너지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괜찮을 것 같아요. 민감한 부분이 이제 네이버와 하이닉스에 귀결되는 부분이고, 바이오 쪽은 신고점이 다시 나왔어요. 그렇죠? 리제네론 파마시티컬 신고가 경시. 길레드 사이언스도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반면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테슬라 그런 종목군들, 테슬라는 특히 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리비안이라든가 혹은 루시드 모터스가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잘 올라가는데, 한국에는 조금 안 좋은 악재가 하나 있어요. 알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텍사스 공장에서 배터리에 성공을 했어요. 원통형 배터리.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공간이 잡아먹잖아요. 원통형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나라는 각형을 만들죠. LG의 파우치형. 그렇죠?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건 뭐지? 방콩 추억 TV님? 잘못 올렸죠. 본인 사이트에 올리셔야 될 걸 잘못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저는 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채팅창을 안 막는 이유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필요한 거나 그런 걸 위해서 채팅창을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짧은 시간에 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들 의견이 다양한, 꼭 필요한 분들 채팅창 쓰실 수 있는 거니까, 그 필요한 게 이제 마케팅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진행할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근데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뭐 40, 뭐 8, 뭐 0인가? 48, 뭐 8인가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주말에, 근데 이게 배터리 역사에 한 획을 긋는다. 그런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원통형이니까 빈 공간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원통형으로 이렇게 쌓아봐요.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면 여기 빈 공간이 생기죠.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LG의 파우치형이라든가 혹은 SK이노베이션이 포드에 납품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의 각형은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면 상자 쌓는 것처럼 착착 쌓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원통형이. 부피를 잡아먹으니까. 근데 앨런 머스크 이놈이
그걸 극복했어요. 그걸 극복한 배터리를 원통형인데 각형이나 파우치형처럼 그 정도 높은 효율성을 같은 공간에서 내는 배터리를 대량 생산에 성공했답니다. 길이 열렸대요. 텍사스 공장에. 근데 이게 배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라고 그러네요. 보고서를 보니까. 결론만 말하면. 문제는 그러면 이제 삼성 SDI한테는 유리하겠죠. 그렇죠. 삼성 SDI한테는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LG 엔솔한테는 불리한 겁니다. 물론 원통형이냐 각형이냐에 따라서 이 뭐 삼성이나 LG 회사가 막 운명이 당장 뒤바뀔 정도는 아닙니다. LG는 LG대로 장점이 있고 그쪽은 그쪽대로 장점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새로운 재료나 그런 걸 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똑같은 제품 내에서 공정 과정이라든가 혹은 어떤 규격 같은 걸 바꿔서 효율성을 증대시켜가면서 서로 거기서 치열한 경쟁 형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LG 엔솔 뿐만 아니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까딱하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했던 디스플레이라든가 혹은 스마트폰 터치식이냐 감압식이냐. 옛날에는 삼성은 전부 다 터치식이었죠. 그렇죠? 자기장, 애플처럼 지금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자기장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감압식이라고 했고 손가락 끝에 힘을 이용해서 누르는 거야. 장갑을 껴도 눌리죠. 그러니까. 반면에 요즘 핸드폰은 전부 다 애플식이죠. 손끝에 자기장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터치하는 형태예요. 지금 요즘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야, 뭐 다 터치식 아니야? 그 장갑 끼면 안 눌려지잖아. 이게 애플 방식이에요. 맨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삼성 계열은 어떻게 했느냐, 안드로이드 계열은 애플처럼 자기장 방식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힘으로 감압식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감압식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삼성에 납품했던 그 무수한 회사들이 다 망했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지금. 디스플레이 감압식 방식을 썼던 회사들. 까딱 잘못하면 2차 전지가 그런 형태로도 갈 수 있는 뭔가 지금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 투자가 각형 배터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앞으로 치열한 한마디로 시설 투자, 그리고 뼈를 깎는 공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의 개발. 그래서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효율성의 대량 생산,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서는 나왔고 성공한 걸로 나오네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LG 엔솔한테는 악재고 SK하고 삼성 SDI한테는 좀 호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장이 조금 굉장한 업종 내에서 난타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SDI 올라오고 잠깐이지만 엔솔 빠지고 다시 또 반대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갔다가 엔솔은 또 빠지고 삼성, SK, LG 엔솔은 또 올라오는. 왜냐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겠죠. 대량 생산하더라도 공장 짓고 뭐하고 하면 1년 반이면 또 반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열한 싸움들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도 미국이 빠졌으니까 빠져야 된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수급이 받쳐줍니다. 한국은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폭이. 그래서 일주일 정도나 하루 이틀 정도는 이 수급으로 그러니까 쳐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쫙 밀린다든가
혹은 빠졌다가 또 갑자기 쳐올린다든가. 그래서 굉장한 주가 변동성, 2500을 놓고 치열한 싸움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들은 분명히 미국장에 빠졌으니까 좋은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그 힘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어찌됐든 2500포인트를 한번 돌파 시도를 힘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시도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빠졌지만. 그래서 굉장한 난타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엔솔과 삼성 SDI, 네이버와 하이닉스, 이런 내에서 주거니 받거니 가면서 난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2% 움직이면 게임주들은 4, 5%씩 움직이겠죠. 하이닉스가 3% 움직이면, 그렇죠?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5%씩 움직이겠죠. 이틀에 10%.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꽤 재미난, 그러면서 단타도 많이 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큰 방향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2500을 일단 터치하고 지켜낼지 안 지킬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주식시장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힌트는 어디에 있느냐? 애플과 인텔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인다. 2500을 돌파할 가능성이. 왜 그러느냐? 애플 볼게요. 나스닥 선물 하락을 누구 때문에 하락했습니까? 애플 때문에 하락했었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장중에 4% 빠져가면서 시장 전체를 긁어내렸으니까, 나스닥 선물을 우리나라 시장 열렸을 때. 근데 지는 마이너스 출발하고 장중에 쳐 올렸죠. 플러스 4%까지 6%의 반등이에요. 종가는 2.4지만 4%짜리 양봉입니다. 스마트폰은 좀 덜 팔렸지만, 네, 아이패드가 잘 팔렸다. 말장난이죠, 사실. D램은 안 팔렸지만, 낸드 플래시는 안 팔렸지만, 반도체 소재 하이닉스가 D램 고정 가격이 앞으로 좀 올라갔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다. 말장난인 것처럼 똑같은 거지. 다행히 애플이 올라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애플의 실적이 생각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괜찮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종목, 우리나라한테 조금 긍정적인 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빠졌지만 인텔 주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연속 양봉이에요. 애플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작년 동기 대비는 조금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올라왔죠, 발표하고 나서. 마치 우리나라 하이닉스 올라오듯이. 자, 그리고 스탠앤푸어로 올라갈수록 나름 종목들이 괜찮게 버텨줬습니다. 미국은 갑자기 달러 가치가 급반등 나옴으로써 그것에 놀란 디지털 관련주들이 먼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포드 자동차도 7% 빠졌지만 양봉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 때문에. 그리고 다시 금리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대출금리, 파이낸스, 60개월 무이자 할인 이런 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급속히 소비주니까 의식됐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국내에서 2차전지 관련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보다는 월요일날 삼성 SDI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제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와 네이버가 동시 빠진다. 그러면 조금 시장이 음봉이거나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중 대응을 단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플러스다. 그러면 잘 이겨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오는데 하이닉스는 빠진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보셔야 됩니다. 왜? 하이닉스는 애플이 없잖아. 스마트폰이 없잖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AR, VR이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 미래, 스마트폰의 미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500포인트에서 치열한 공방 속에서 과연 외국인, 국내 개인, 기관과 개인들의 5천억 이상 쏟아내는 물량을 외국인이 또 달러 강세인데도 받아낼 수 있는지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이다, 월요일 날? 미국의 모순이죠. IRA와 자국의 반도체 일거리들, 공장을 미국에 들여오게 만들고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서 실업률은 올라간 미국의 경기가 호전됐는데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야 되고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미국의 모순에 대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뭐를 하는 시간이냐?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뭐를 검증하느냐?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한지, 이게 단순히 그냥 해보는 매수인 건지, 아니면 2,800, 2,900을 염두에 두고 강력하게 이미 17조 원 넘게 샀기 때문에 시장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패가 까졌잖아.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 의지를 확인해 보기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풍이 불어 지나가 보면 알아요. 나무가 넘어져 있는지. 겉보기에는 근사해 보여도 미국 시장 하락, 음봉, 달러 강세, 잠깐이지만 태풍이 불어보면 뿌리가 옅은 건지 깊은 건지 내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왜 개인과 기관은 파는데 과연 살 수 있을 건지. 사는 거다. 그러면 2,700~800을 염두에 둔 매수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들어오기로 했다든가, 퇴직연금 법안이 강제로 통과된다든가. 그래서 4,50억은 연간 기준 계속 몇 년간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든가, 4,50조 참. 자,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내일이 가장 좋은 날이네요. 그렇죠? 미국 흔들었으니까. 그것도 달러 강세로. 관찰하는 재미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일 그 관점에서 매수자인 외국인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종목도 보이고 답도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장 어디까지 갈 건지, 어떤 종목으로 끌고 갈 건지 답이 나오겠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딜레마 존에 빠진 한국 2월의 세계 증시, 그 속에서 한국은 외국인 수급으로 정면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주제로 오늘 야간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아이고, 뭐 1시간이나 했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칠게요. 아, 무심초심님, 그거는 처음에만 한 개만 저장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제가 풀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교육 끝나면 다 풀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편한 밤 되십시오. 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한 주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말이 안 나오네. 힘이 딸려서.